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숫자로 풀어본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도 변함없이 박가영 앵커가 준비했는데요. 뉴스 1번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 보시죠. 16입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년 4개월, 그러니까 16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전 대표, 무슨 말을 할지 참 많은 관심을 모았었죠.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다만 신당 창당인지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변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는데요. 대신에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국회에 진입시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대표 오늘 국립현충원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며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다짐한 가운데 한국당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일단 보수통합 논의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상황. 앞으로 야권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총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새로운 보수당 지상욱 의원은 혁통위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과의 1대1 통합 논의를 요구해온 새보수당은 오늘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내일부터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전했는데요. 삐걱거리는 보수통합 논의와 안철수 전 대표의 보수통합 불참 선언까지 겹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그야말로 혼돈의 전국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총선을 87일 앞둔 어제 오후에 안철수 전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참 많은 관심을 모아왔는데 안 전 대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러 왔고,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진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흡사 출정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몰리면서 참 새로운 그런 출정식의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지금 저희가 안 전 대표 얘기를 요약한 것을 틀어드렸는데, 실용적 중도 정당 만들겠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총선 불출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배지 하나 더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본인에게는. 앞으로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을 낳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대선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적 실용 정당을 만드는데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총선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당장 총선 출마해서 어떤 대선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기 위한 정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전 대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총선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중도적 실용 정당의 모습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지지를 좀 부탁하는 이런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그 실용적인 중도 정당, 진영 정치를 떠나겠다. 그동안 안 전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뭔지 계속 모호한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은 진보 또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극렬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으니까 마치 진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중도나 제가 진보나 보수는 분명히 정책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 역할이 적극적 개입하자, 정부 역할을 줄이자. 이게 진보 보수를 나누는 하나의 분수령이고요. 네. 두 번째는 또 경제 문제를
성장을 우선하느냐, 분배를 우선하느냐 이 부분도 또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사회에서만 진보 보수가 약간 대립이 좀 격하니까 마치 진영 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중도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도 없이 그냥 양쪽이 대립하니까 나는 그냥 싫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중도 정당이라는 것은 1970년대에 이철승이라는 분이 중도 통합론을 내세우면서 결국 실패하셨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명쾌한 어떤 정책적인 소산이 없는 중도 정당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를 갖기 어렵다. 다만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쪽에 어느 쪽에도 본인이 그 위치를 다시 말해서 위치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도라는 표현을 쓰신가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총선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김성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대선을 오히려 염두에 안 둔 거라는데 저는 거꾸로.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나와서 총선에서 노원에서 실패하셨죠. 예. 지난번에는 서울시장 나고 또 실패하셨어요. 예. 이번에 총선만 실패하시면은 그분은 아마 정계 은퇴로 바로 가라오는 그런 혹독한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본인은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냐. 전 좀 약간 이런 시각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바로 대권을 그러면 그렇죠. 도전하려는 생각이다. 예. 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요.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과정에 있는데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진정성은 지금 중도적 실용 정당을 만드는 게 나의 1차 목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가 가야 되는데 어디에 위치한지를 몰라요. 모르면 가장 빠른 방법은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라고 지금 표방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2016년 총선 때 그때 호남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국민의당에서 28석 중에서 23석을 얻었어요. 호남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호남의 지지를 발판으로 해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안 전 대표는 바로 이듬해 대선 때 그때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6개월 뒤에 2019년 1월에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면서 또 보수 쪽으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라고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인지를 정확하게 알질 못하게 하는 그런 행보들을 과거에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전 대표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던 중도였던 것이다. 네. 이게 가장 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도 결국은 다시 이제 또 호남에 실망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에 있어서 안 전 대표가 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진보적 성향의 호남 지지를 또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전 대표의 중도라고 하면 그때 상황에 맞춘 중도일 뿐인 것이지 진짜 중도는 아닌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중심에 있다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본인의 지향점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지지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정치적 기회주의자로 비칠 수가 있다. 뭐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첫 번째 행보는 국립현충원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묘역 참배,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을 방문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새 출발의 의지를 다졌는데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번 행동을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번 귀국하면서 어게인 2016년 네. 국민의당 녹색바람 다시 한번 이제 좀 재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아마 어저께 들어와서도 큰절을 하면서 좀 정치인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도 보였고 또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호남의 표심을 이제 잡겠다는 뜻인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세보수당이 나가고 나면
순전히 안철수 대표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해가지고 다 호남 출신들이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광주 5.18 묘역을 갔는데 희한한 게 아침에 그 국립묘지를 방문하셔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혁통위에서 자꾸 이제 러브콜을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어저께는 분명히 혁통이 관심 없다 했는데 오늘은 또 말을 자꾸 바꿔서 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이 또 바뀌어요. 살짝 바뀌었죠. 예. 그래서 도대체 우리 김선호 평론가님 말씀대로 도대체 진심이 뭐냐? 학교의 모호 화법이라고 근데 보면 이게 되겠죠. NCND도 정치인이 들어서 이래가지고 물론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NCND를 하는 거라고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더군다나 총선이 지금 불과 80여일 남았는데 여기서 명쾌하게 본인의 어떤 뜻을 밝혀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보수통합 네. 관련해서 하루 만에 좀 더 자세히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되는데 역시 공감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안 전 대표가 귀국한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이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안 전 대표가 제일 비판을 받았던 부분은 호남표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면서 DJ 정신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DJ 정신 얘기 안 하면서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돌아선 거예요.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때 또 한 번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실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와서 다시 또 호남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남 가가지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또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적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보 보수적 관점으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평화 프라임이 작동했잖아요.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지속됐으면 좋겠고 경제 문제에 좀 더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평화 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들 상당수 많을 거예요. 그럼 DJ 정신 거기서 계승하면 돼요. 그거 하겠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는 적당히 진보와 보수에 걸쳐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다층적인 국민들의 생각 속에서 실용적인 노선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지금 다시 또 들어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귀국 입장에서 보수 통합에 관심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약간 미묘한 온도차를 또 드러낸 안철수 전 대표를 그런 겨냥을 해서인지 오히려 지금 보수 통합의 빅텐트를 설계하고 있는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글쎄요, 뭐 합류 가능성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YS의 민자당 3당 통합 얘기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당시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정도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를 좀 내심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당 통합할 때 저는 아주 저게 어렸죠. 어렸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 박철원 그 당시에 이제 그 씨가 이 지금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것은 DJ 쪽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 근데 DJ가 그때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철원 씨가 이제 황당하니까 JP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JP가 YS를 잡자 해가지고 YS 잡으러 갔는데 그때 YS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군부와 어떻게 군부 세력하고 정랑 같이 할 수 있느냐, 삼성통 안 된다라고 했지만 YS가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기면서 삼라통합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마 그 박형준 교수가 얘기하는 건 그분일 거예요. 안철수 대표한테 정말 당신이 어저께 귀국한 대로 말한 대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의 그 뜻에 받들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판을 개혁을 하려면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걸 들어와라. 그래서 당신 갈 데가 어딨냐? 갈 데가 없으니 그 혁통위에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네. 그 큰 틀에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을 노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길을 좀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는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1970년대 유명한 그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말한 이정표 없는 거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아마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궁금증이 워낙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분들에게 크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많이 바뀌었다, 모호하다라는 그런 비판으로는 이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태규 의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그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보여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네.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희가 미리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걸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근데 그런데도 지금 뭐 이태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단어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거면 차라리 분명하게 보여줘라. 이게 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막연하게 미래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광주를 갔잖아요. 갔으면은 저는 그런 생각, 뭐 제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5.18 광주 정신을 내가 잊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정신을 살려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막연하게 중도적 실용주의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말 잘 못해요,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태규 의원 얘기 중에서 저는 눈에 딱 띄었던 부분들이 그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실용적인 정당, 중도 지향의 정당에 대한 힌트를 새로운 창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 통합에 완전히 선을 그을 것인가 여러 관심을 모았는데 바른미래당에 대한 리모델링을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손학규 현 대표에 대한 결단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바른미래당 쪽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가서 바른미래당의 외연을 좀 확장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도 언덕 있어 비빈다고 바른미래당이나 엄연히 그 비례대표 의원 포함해 가지고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열몇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손학규 대표도 아까 이태규 의원 또 언급하시대요. 손학규 대표도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은 본인이 뭐 물러날 생각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 손학규 대표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추석 때까지 뭐 정당 지지율 10% 저기 안 올리면 내가 물러나겠다는데 안 물러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손학규 대표가 마음을 비우고 정말 한국 정치를 위해서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무도 없는 제3지대 가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또 책임도 진다고 했으니까 네. 바른미래당 들어가셔서 그 의원들을 끌고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옳다. 전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한 가지만 추가하면은 그러려면 새롭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보여준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모호해요. 혁신, 미래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래를 강조하시지만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어저께 귀국 기자회견에서 저 얘기는 하시대요. 그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뭐 저기 입시 문제 네. 반칙 얘기하고 공정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정도가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미래고 혁신인가라고 하면은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이 보수 통합 관련해서도 김나연 앵커가 좀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어떤 혁신적인 논의가 있다면 보수 통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까지 물어봤는데도 어떤 그런 혁신적인 논의에는 보수 정당은 그런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안철수 전 대표는 함께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마땅치가 않아요. 어저께 들어와서 귀국 기자에게 제1성도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한 것이 처음에 기조로 쭉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다면 본인은 이제 어차피 야당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독자적인 야당 꾸리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대한신당 쪽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옛날처럼 어게인 2016은 또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이 야권 틀 안에서 어떤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 혁신통합위원장도 아직 문이 완전히 닫혀진 거 아니다라고 일말의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얘기 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태규 의원의 얘기는 그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정당을 지향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첫 번째 행보는 국립현충원에 이어서 호남을 찾았고요. 5.18 묘역을 찾으면서 그 호남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사과의 의미를 또 보여준 거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역주의는 기대지 않으면서 호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한다면 지역적 기반을 지금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시 4년 전에 호남 기반으로 선거를 치렀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아닙니까?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뭐 여론의 지지율도 지표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갖고 있는 뜻이 실현이 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의문도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태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라고 하는 걸 지역주의적 관점에 가두면 그럼 호남 분들이 굉장히 화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은 단순히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그동안에 투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은 진보를 선택했던 거예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광주 정신을 이어가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화 그 투쟁 과정에서 광주 호남 분들이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생각들을 해왔는지 그 네.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걸 지지해주는 그 표도 그렇게 움직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지역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잠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대선 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하고 호남을 두고 경쟁했어야 지금 답이 나오는 구도가 나왔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호남을 두고 경쟁하지 않고 나는 보수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보수 표심에다가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제일 큰 패착이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못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가서 국민의당 뭐 어게인 2016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 쉽게 마음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게 곧 마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의 행보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일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 기대감도 호남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016 총선에서 국민의당 지지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랬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왜 돌아섰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5월 총선이 있을 때 총선보다 한 8개월 전에 김정숙 여사가 8개월 전부터 호남에 내려가서 목욕탕 가서 호남 분들 만나고 그분들 도닥도닥하면서 아픔 공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만든 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뭐냐 하면 비록 호남인들한테 그렇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서 그만큼의 그분들의 생각과 공감한다고 하는 것들을 바닥에서부터 다시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가서 단순히 지역주의적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다시 돌아섰던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보였던 행보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노력해야 호남 민심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도 돌아서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시간도 너무 생각합니다. 짧지 않습니까? 다음 이번 선거까지는 그렇게 돌아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길게 봐서 안 전 대표가 만약에 중도 실용 노선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호남 민심은 안 전 대표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하나의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될 것이다. 그걸 극복할 때만 안 전 대표가 나중에 가서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안 전 대표 이야기를 꽤 길게 했는데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시죠. 사실 안 전 의원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보수 통합에 좀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 혁통위와는 별개로 양당 협의체를 만드는 문제로 좀 삐걱삐걱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수당이 오늘까지 양당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해라,
통첩을 보낸 상태고 한국당은 확실히 답을 안 해주고 있는데 왜 양당 협의체를 만드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부딪히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강력하거든요. 이 강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정당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뭐 새로운 보수당 이 양당 통합하는 걸로서 그쳐서는 안 된다. 더 넓은 의미의 중도 진영까지 다 아우르는 대통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혁통위를 출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당대당의 어떤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공천 지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시급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현역 의원이 8분이 계시고 또 그 외에 또 유승민 대표를 또 따라 같이 가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분 협상은 혁통위를 통해서는 지분 협상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중도 다른 정당까지 다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강력하게 당대당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분을 좀 확보하기를 바라는 거고, 하지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혁통위를 출범시켜가지고 그랜드 플랜, 다시 말해서 빅텐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당만 따로 모여서 얘기하면 그것도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고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새보수당과의 통합, 그러니까 혁통위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당대당 통합 논의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혁통위조차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상욱 의원이 탈퇴하는 등 박형준 위원장과의 또 갈등 구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쯤 되면 보수통합의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의 이른바 톱다운식 단판 이런 정도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좀 그려볼 수도 있을 텐데 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 내부에 있는 분들조차도 선거연대 정도 수준이지 당대당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같이 만나가지고 뭔가가 지금 소통이 이루어질 만큼 또 서로 간에 흉금을 터널 만큼 그런 관계도 못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왜 그동안에 보수 3원칙 얘기할 때 대충 그냥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승민 대표를 만나고 유 전 대표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네. 보수 안의 갈등과 분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혁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당대당 통합은 어려웠겠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아주 강경보수 이미지를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당 지지율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손해가 됐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스팔트 보수님 이런 얘기들 들어왔던 거죠. 네.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보수를 통합해서 어느 정도 진영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자연스럽게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국민한테 던지는 메시지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박형준 위원장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목적이 아닐까 싶고요. 안철수 전 대표 쪽에 계속 손을 내미는 것도 역시 저는 그런 제스처라고 봐요. 안 전 대표가 제가 볼 땐 관심 없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하고 합쳤을 경우에 안 전 대표는 그냥 사그라드는 거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절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끊임없이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중도보수를 안을 자세와 태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선거의 측면에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새로운 보수당까지 합치는 단계까지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통합 자체보다는 어떤 제스처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공관위원장까지 다 임명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공관위원장 다 임명해놓고 난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에 뭘 지분이나 뭔가를 주기도 애매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설이 이번 주잖아요.
밥상머리 민심에 통합을 올려놓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제가 볼 때는 2월 초까지 후보 단일화가 대충 이루어지면서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새로운 보수당 안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하나로 모아서 뭔가 당대당 통합이 될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혁통이 논의하는 별개로 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장도 정했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설 전에 한다는 계획인데 모레쯤에 출범시킨다고 하는 계획인데 2016년에 옥새파동 기억하시고 그래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과연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특별하게 김용호 그 공관위원장 성품이 원래 무색무취한 신분이에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자기 고집이 주장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자유한국당의 공천 관리를 위한 그 기준은 정해놨을 거예요. 대강 이제 네.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가장 핵심은 이제 TK 쪽에 이제 그 의원들 그 교체 문제가 있는데 딱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TK 지역의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약 한 조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65%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지지율보다 개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의원들은 다 컷오프 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말 또 하셨잖아요. 물갈이 하니까 물고기만 싹 빼더라. 네. 정작 물은 안 빼고 그럴 바엔 차라리 판갈이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일대 공천 대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특정하게 뭐 옥새파동에서 그쪽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가 전반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그냥 싸그리 이 정도나 할 정도로 아마 대폭 물갈이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발탁을 해서 공천 과정에 합류를 해서 공천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행자부 장관을 지냈던 정종섭 의원, 대구 동구 갑 초선 의원인데 T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TK 지역에서 불출마를 하지 않고 계속 지역적인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정종섭 의원이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진박으로 꼽히는데 얼마나 동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정종섭 의원 말고는 더 동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벌써 한 몇 명의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구하다. 나는 출마를 하겠다. 출마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의사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과감하고 혁신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요, 자유한국당이 진짜 생사를 뜯어내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의원들이 그냥 호락호락 그거 수긍하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부터 시작해서 대거 물갈이 공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은 의원들이 틀림없이 반발하고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까지 감수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물갈이까지 가능할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물갈이를 한다고 하면은 이전에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왔던 의원들 있잖아요. 네. 좀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랬던 의원들 다 어떡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까지 어떻게 건드릴 건지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드릴게요. 네. 바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몇 대 총선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회창 대표가 그 당 대표가 된 다음에 그 첫 번째 제로 총선에서 그 당시에 이해창 대표 옹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였던 그 허주 김윤환 의원부터 이 칼을 날린 대학살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김윤환 의원 비롯해가지고 그분들이 모두 집단 반발해가지고 민국당을 만들어놨어요. 그랬죠? 예. 근데 결국은 국내 선택은 현명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폭적인 물갈이가 저는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실 거라고 하면 저는 과거에 이제 경험을 비춰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거 18대 총선에 또 친박연대는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부분하고 좀 다르죠.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은 억울하게 공천 학살당했다는 그런 뭐 동정심, 국민들의,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때 이해창 총재가 있을 때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생사를 뜯어냈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했거든요. 네.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셨을 때 그때 비대위원장으로만 두지 않고 당대표까지 직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권한을 주고 난 다음에 칼을 휘둘러야 그래야 공천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김용호 이제 공관위원장이 임명이 되긴 했지만 당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권을 부여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정권이라고 해도 당대표의 의사를 무시하긴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물갈이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국당에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좀 벌어져서요. 화제가 됐는데 설 선물을 각 종교계에다가 보내는데 뭐 이번에는 한국당에서 육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육포를 조계종 충무원, 불교계에도 보냈다가 다시 회수를 한다고 하고 이게 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다라고 바로 사과를 했는데 그만큼 이게 뭐 한국당의 현재 어지러운 상황, 소통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봐야 될까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경수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정말 해프닝으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건 뭐 왜냐하면 이제 일단 그 선물을 네. 이렇게 종류별로 나눌 수는 없어요. 당에서 하는 것은 한 품목을 딱 정해진 것이 이제 육포 정해졌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히 그 육포가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종단에 계신 분들한테는 가서는 안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잘못돼 가지고 아마 한과를 준비했는데 그걸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삼 정부 당시에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불교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불상을 치워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이런 이제 그 뉴스가 좀 돈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그 불상 안 치워졌습니다. 라고 이제 그 불상을 공개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서 혹시 이와 같은 해프닝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질까봐 좀 우려스러운데 종교와 정치는 분명히 분리되는 거고 이번 것은 분명히 해프닝이다. 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선거 기간 가까우면은 이번 일 때문에 몇십만 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비유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이전 대통령이 불교계를 홀대했다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불교계도 많이 반발했어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도 서비스 할 때 그때 교회는 다 표기하면서 사찰은 다 빼버렸던 거예요. 네. 그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것 때문에 불교계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육포 보낸 것도 종단 대표들한테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심함이 부족했고 실수였다고는 말하지만 네. 황교안 대표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계 신자이고 그리고 뭐 전도사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뭐 정광훈 목사랑 같이 집회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 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실수로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미치는 선거에 있어서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단순히 세심함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뭐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도 똑같은 비판이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에서 굉장히 좀 지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게 한국당에서 바로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문은 나왔습니다. 이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선관위가 당 이름에 비례라는 이름을 붙이는 걸 허용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새롭게 찾은 이름이 미래한국당입니다.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비례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고했습니다. 선관위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에 심히 분노합니다. 애당초 연동 비례제라고 하는 비정상 선거제만 통과시키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정상 괴물선거법의 민의 왜곡,
표심 강탈을 그저 지켜만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 한국당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입니다. 미래 한국당을 두고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굉장히 비판을 했고 한국당에서는 애초에 연동형 비례제가 문제다라고 했고 두 분 생각 간단하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꼼수에 대항하는 신의 한 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법에 보면은 모든 의안은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가운데에서 이제 치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교섭단체 중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4+1이라고 하는 비교섭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협의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회법에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꼼수를 통해 가지고 처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수에 대해서는 꼼수로 대항하는 그런 말보다는 꼼수에 대항하는 신의 한 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이 부분을 선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네. 뭐 오늘 박지원 대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4+1을 하나의 뭐 정당 형태로 선거 연합 형태로 가자라는 말씀까지 꺼내신 것 같은데 네. 그럴 바엔 차라리 합당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꼼수에 대응하는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꼼수에 대응하는 꼼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꼼수의 정도로 대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동물 세계에 비유하면은 호랑이가 먹을 먹이가 있는 거고요. 토끼가 먹을 먹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요. 민주당도 이 의석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정계 진출해서 그리고 지역구에는 제대로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지만 정당 의석에 있어서는 정당 투표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정당한테 일종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정치가 국회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근데 덩치큰 호랑이가 지금 토끼 풀 뜯겠다고 가가지고 지금 토끼 먹이 다 먹어버리겠다. 우리가 꼼수에 대응하는 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전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차라리 호랑이가 먹어야 될 먹이라고 하면 정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저는 이렇게 꼼수 쓰면은요 지역구에서 그만큼 표 잃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뭐 제1야당으로서의 역사적 전통이나 이런 거에서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이번에 달라지는 선거법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로 또 꼽히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의당에서는요. 총선 그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천 신청을 할 때 당내 기탁금을 원래 500만 원에서 이번에 3,500만 원으로까지 인상한다라고 밝혀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방침들, 정의당에서 관련된 설명들도 하고 있지만 정치 신인들에게 너무 높은 벽이 될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낳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의 선거 기탁금이 2천만 원이에요. 네. 그중에 1,500만 원이 이제 국회의원 등록금이 1,500만 원이니까 그거 포함해서 2천만 원을 내게 돼 있고 네. 순수하게 이제 경선 비용은 이제 500만 원인데 지금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경선 비용은 경선 비용에 참가하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라. 근데 그동안에 500만 원까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폭 올려서 한 3,500만 원 정도 해야지 뭐 여론조사 비용도 내고 선전 비용도 내고 할 거 아니냐. 네. 그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은. 그런데 자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청년들을 내겠다 그랬어요. 예. 심상정 대표가. 그것도 35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 해가지고 35세 이하로 낸다 그래요. 35세 이하에 있는 청년이 그 경선 비용 5천만 원을 그거 어떻게 마련할까요? 네. 부모한테 뭐 받거나 그럼 결국은 또 기득권이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정의당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판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올리는 것도 한 500만 원간 좀 부족하더라.
해보니까 경선 여론사는 것도 한 1,000만 원 드는 것 같으니까 1,000만 원 정도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해가는데 갑자기 7배 올려가지고 500만 원이 3,500만 원 올라갔다? 네. 과연 정의당답다. 저는 정말 정의당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평론가 견해 듣고 오늘 이 시간 접도록 일반적인 하겠습니다. 정당의 관점으로 이거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정의당 분들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관이나 뭐 비서관들도 역시 순환근무하듯이 해요. 네. 과거에 그 월급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당비로 내라고 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 당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건데 기존의 정당의 개념으로 자꾸 바라보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정도 덩치가 되는 정당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정의당의 이런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심상정 오늘 그 대표도 얘기했지만 중앙당이 후원의 계좌를 만들어줘서 그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 돈으로 대체하거나 충당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뭐 돈 많으면은 사실 정의당 같은 곳에서 청년 공천, 비례 공천 받는데 너 당신들이 돈 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뭐 원내 교섭단체의 자격도 지금 없어진 상황 아니에요. 총선 때 또 각 지역도 선거도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중앙당 후원의 계좌 열어서 네. 그쪽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뭐 일단 출구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기존의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관점으로 정의당을 보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